민수야, 엄마가 지금 추위에 얼어 죽게 생겼다. 수도관도 얼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제발 도와줘. 엄마, 제가 아내랑 상의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엄마가 이런 부탁도 못하는 처지가 됐구나. 그래서 내가 일부러 시어머니 방 난방 끊었다니까요. 추위에 누가 버텨요? 알아서 나가시겠죠. 민수야, 내가 내 아들이 맞니? 엄마, 저희도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냥 역 근처 모텔에서 며칠 쉬시죠. 모텔에서 내가 평생 너를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모텔에 버리겠다는 거냐? 내가 사준 집에서 날 내쫓으려 했지? 이제 내가 이 집에서 나갈 차례다. 평생 참고 살았지만 이번만큼은 참지 않겠다. 엄마, 집 팔아서 전부 기부한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도 살아야죠. 너희가 살아야 해서 난 죽어도 괜찮다는 거니? 그 돈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쓰일 거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한 번이라도 나를 진심으로 돌본 적이 있니?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게 없어. 너희를 용서할 순 있어. 하지만 내 인생에 다시는 간섭하지 마라. 난 이제 내 삶을 살 거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눈 속에 내쫓긴 어머니. 그녀의 마지막 반격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 이유입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김영숙 씨. 남편과 함께 산과 들을 가꾸며 살아왔던 그녀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홀로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어려운 산속에서도 아들을 위해 신혼집까지 마련해주며 희생했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몇 년 후 기록적인 폭설이 강원도를 덮쳤습니다. 전기와 난방이 끊긴 집에서 김영숙 씨는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대답뿐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아들의 집으로 갔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며느리는 방 난방을 끊고 어머니를 모텔로 내쫓으려 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해준 집에서 오히려 자신이 내쫓기는 상황을 겪은 김영숙 씨는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을 되새기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자식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의 한적한 산골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72세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남편과 함께 자연 속에서 자급자족하며 평생을 가꾸어 온 삶이었지만 몇 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혼자 남게 되었어요. 산과 들이 익숙한 공간이라 외로움도 묵묵히 견디며 살아왔지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 모든 걸 책임지는 게 쉽지 않더군요. 몸이 점점 약해지고 마음은 더 고립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혼 후 강원도로 내려와 이 산골에서 살아온 지도 벌써 40년이 넘었네요. 남편과 함께 산나무를 뜯고 텃밭을 가꾸며 집 한 채를 짓고 소소하지만 풍요로운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넉넉한 환경은 아니었지만 마음만은 항상 따뜻했어요. 산골 마을 특유의 고요함과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아이 하나하나를 정성껏 키워냈습니다. 특히 아들 민수는 저희 부부의 자랑이자 기쁨이었죠. 민수는 항상 저를 도와 텃밭 일을 하거나 땔감을 나르면서 엄마, 나중에 내가 꼭 잘 돼서 엄마 아빠 편히 살게 해드릴게요 라고 말하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아이가 도시로 떠난 뒤부터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대학을 다니고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하면서 저희 사이의 거리도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그래도 부모 마음이라는 게 도시에서 새 출발을 하는 아이를 응원하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몇 년 전 제가 평생 모은 돈을 털어 아들 민수의 신혼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민수가 집 문턱에 앉아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 정말 고마워요. 평생 갚을게요 라고 말할 때 그 순간만큼은 제 고생이 다 보람있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의 발길은 점점 뜸해졌고 전화조차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오게 됐습니다. 그래도 저는 민수를 이해하려 했어요. 아이도 바쁜 모양이지. 그럴 수 있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혼자서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강원도 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니 집 앞 텃밭이며 대문까지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더군요. 그런 날은 전기가 끊기기 마련인데 그날도 어김없이 전기가 나갔습니다. 난방도 멈추고 마실 물마저 얼어붙어 무척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 혹독한 한파 속에서 저는 추위를 견디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문득 외딴 산골에 혼자 있다는 현실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지금 회사도 바쁘고 상황이 좀 그래서 며칠만 참아주세요. 괜찮으시죠? 그의 말은 제게 차가운 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정말로 괜찮을 리 없다는 걸 민수도 알고 있었을 텐데 저를 외면하는 듯한 목소리에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불을 껴안고 한겨울의 밤을 홀로 버텨야 했습니다. 며칠 뒤 민수의 집으로 초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저를 신경 쓰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마주한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며느리 혜진은 저를 방 하나에 들이밀며 여기서 지내세요. 저희도 바쁘니 편하게 계시다 가세요라고 말했지만 방 안은 난방이 끊겨 있어 숨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웠습니다. 제가 방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동안 며느리는 거실에서 웃으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며느리의 태도는 더 냉혹해졌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대놓고 저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여기 오래 계시면 저희도 힘들어요. 모텔이라도 잡아드릴까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제 아들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관만 하는 아들의 태도는 며느리의 독설보다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동안 살아온 세월과 아들에게 베푼 모든 것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민수가 결혼하기 전 제가 힘들게 모은 돈으로 마련해 준 신혼집이 생각났습니다. 아직도 그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을 때 저는 비로소 제가 참아온 모든 서러움과 분노를 깨닫게 됐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더는 참고 살 수 없어.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이 단단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신다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이어질 제 삶의 이야기를 함께 지켜봐 주세요. 저는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이곳으로 내려와 작은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며 살아온 지 40년이 넘었어요. 자연 속에서의 삶은 단순하고
때로는 고단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 행복이 있었습니다. 봄이면 산나물과 머위가 피고 여름엔 텃밭에 오이와 가지가 싱그럽게 자라났습니다. 가을에는 마당 한쪽에서 밤을 까며 서로 웃었던 기억이 선명해요. 남편과는 늘 소박했지만 함께라서 든든했고 아이들이 어릴 적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집이었죠. 아들 민수가 태어난 건 결혼 후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민수는 말 그대로 우리 부부의 보물이었어요. 산골에서 자라다 보니 병치레가 많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아이는 튼튼하고 밝게 자랐습니다. 남편은 민수를 등에 업고 산길을 걸으며 아빠처럼 자연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거라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민수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큰 도시로 나가 안정된 삶을 살길 바랐지만요. 두 사람의 바람이 달랐어도 우리는 민수만큼은 무조건 잘 키우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노력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농사일을 하며 민수를 키웠습니다. 강원도의 땅은 척박하고 농사일은 손발을 많이 써야 해서 힘들었지만 우리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새벽에 일어나 밭을 일구고 민수가 학교에 갈 때는 도시락을 정성껏 싸주며 웃는 얼굴로 보내줬습니다. 민수가 가끔 도시락 뚜껑을 열며 친구들 앞에서 자랑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피곤함도 잊히곤 했습니다. 농사로는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저는 밤늦게까지 산골 마을 특산품을 만들어 팔기도 했습니다. 밤마다 손이 부르터 가며 일했지만 민수가 엄마, 나중에 커서 꼭 보답할게요 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공부를 꽤 잘해서 강원도의 좋은 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민수는 꼭 대학에 가겠구나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그 무렵 남편은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지만 민수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자 남편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라도 민수의 학비를 마련했어요. 남편이 얼마나 애썼는지 민수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민수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가족의 생활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는 여전히 우리 부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저는 산골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찾아서 했습니다. 산나물을 뜯어 말려 팔기도 하고 닭을 키워 계란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은 몸이 부서질 듯 고단했지만 민수가 좋은 대학에 다니는 모습을 보면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습니다. 민수가 방학 때 집에 오면 제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엄마 밥이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 말에 기운을 차리곤 했습니다. 남편은 민수가 대학을 졸업할 즈음 병이 깊어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날 저는 깊은 산 속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은 민수를 잘 부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그 공허함을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지만 민수가 잘 되기만 하면 괜찮겠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갔습니다. 모텔방에서 며칠을 보내는 동안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저를 이렇게 만든 민수와 혜진의 행동이 너무도 서글프고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제가 그들에게 항해 한마디 하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그동안 저는 자식들에게 최대한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고작
이런 대우라니. 제 모든 희생이 무가치해진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모텔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말은 저를 걱정한다기보다는 그저 형식적으로 안부를 묻는 듯 했습니다. 저는 간신히 참아왔던 감정을 꾹 누르며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결혼할 때 내가 마련해 준 집 말이다. 그 집 아직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알지? 그 말을 들은 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엄마.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터뜨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 엄마가 언제 다시 그 집에 들어가도 문제없겠지. 민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얼버무리며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혜진이랑 저도 생활이 어렵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의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집이 없으면 안 되는 건 그들이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그 집은 제가 평생의 노력으로 마련한 제 유일한 자산이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제 안에서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이제 더는 못 참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참으며 살아야 하지? 모텔 방의 작은 탁자에 앉아 저는 제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 그들의 행복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아왔는지 하나하나 떠올리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겠다. 내가 참는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다음 날 저는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소유권 문제와 관련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말을 듣더니 명의가 김영숙 님으로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요청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민수와 혜진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지금부터 집을 다시 내 이름으로 돌릴 거야. 그러니 이사 준비를 하거라. 민수는 깜짝 놀라며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마련한 집에서 내쫓긴 사람이 나야. 내가 이제라도 내 권리를 되찾으려 하는 게 뭐가 잘못이니? 민수는 처음에는 계속 설득하려 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사정이 안 좋아요. 혜진이랑 저 둘 다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수야, 시간을 줄 만큼 줬다. 이제는 내가 내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니? 라고 단호히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 혜진은 그 이후로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화가 난 목소리로 어머니,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시면 저희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라며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혜진아, 그 집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내 집이다. 내가 내게 했던 행동들을 돌이켜보면 이게 얼마나 당연한 결정인지 알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수와 혜진은 처음에는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법적 절차가 시작되자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집을 비웠고 저는 그 집을 매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각을 통해 얻은 돈은 꽤 큰 금액이었지만 저는 그 돈을 자식들을 위해 남겨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각 후 저는 경기도 근교의 작은 빌라를 구입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혼자 살기에 적당한 크기였고 무엇보다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이사를 마친 후 처음으로 느낀 해방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야 내 공간이 생겼구나. 제가 원하는 대로 꾸민 작은 집에서 저는 다시 삶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자식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에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각한 돈의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특히 홀로 고립된 노인들을 위한 복지 재단에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폭설 속에서 느꼈던 외로움과 절망은 저만의 경험이 아니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와 혜진이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민수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제발 다시 저희를 받아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혜진 역시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저도 너무 철없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제 마음이 잠시 흔들리긴 했지만 저는 쉽게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용서할 순 있어. 하지만 내 삶에 다시 간섭하려 하지 마라. 내가 지금처럼 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면 된다. 그 말을 한 뒤 저는 집 문을 닫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거라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거야. 그 이후로 저는 자식들과 거리를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화하기 전까지는 제 삶을 다시 흔들릴 수 없게 단단히 지킬 생각입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삶은 지금까지의 고단한 인생과는 완전히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서의 추위와 고립, 자식들에게 받았던 냉대와 배신은 이제 제게 상처로만 남아있지만 그 상처들이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경기도 근교의 빌라는 작고 단순했지만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안락한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꾸민 첫 집이기도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쓰던 묵직한 나무 가구 대신 작은 원목 식탁과 밝은 색깔의 커튼을 들였습니다. 마당 대신 작은 베란다를 꾸며 화분에 허브와 꽃들을 심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올 때마다 새로 핀 꽃들을 바라보며 느끼는 감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내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실감이 들었어요. 새로운 동네에서는 또 다른 인연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들은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을 가려 쉽게 어울리지 못했지만 제가 만든 음식을 나눠주거나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어떤 날은 이웃 중 한 분이 제게 영숙 씨, 손맛이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밥상을 매일 차리시면 아이들이 어머니,
음식을 잊지 못하겠어요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오랜만에 민수가 어렸을 때 밥 먹고 웃던 모습이 떠올라서 잠시 먹먹해지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홀로 있는 시간이 더 이상 고립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고 평화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고 돌아와서는 화분을 가꾸거나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이면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가끔씩 문화센터에서 그림 수업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쥐는 것조차 서툴렀지만 선생님이 영숙 씨, 그림에 따뜻함이 묻어나요 라고 말해 주셨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야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해보는구나 라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물론 자식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가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나는 형식적인 안부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진심이 담긴 사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엄마, 그동안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땐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이 진심이라 해도 그동안 제가 겪은 서러움과 배신감을 쉽게 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민수가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려 문을 열어보니 민수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제발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민수의 눈물을 보며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지는 느껴졌지만 과연 그것이 진정으로 변화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널 용서하지 않는 건 아니다. 하지만 용서와 믿음은 다른 거야. 내가 다시 너를 믿으려면 내가 진짜로 변했다는 걸 오랜 시간 동안 보여줘야 해. 지금 당장은 내가 너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단다. 그렇게 말하며 민수를 돌려보낸 뒤 저는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를 받아들이지 않은 제 자신이 매정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제 삶의 평화를 다시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혜진은 여전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싫어하는 마음은 아마 쉽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 대해 분노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분노는 결국 저 자신만을 더 힘들게 만들 뿐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 삶을 지키고 제 행복을 찾는 것 뿐이었어요. 그렇게 제 삶은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매각한 집의 돈 일부를 홀로 고립된 노인들을 위해 사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원도에서 폭설 속에 고립되어 절망했던 경험이 떠오르면서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복지재단에 기부를 결심하고 담당자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기부금이 고립된 노인들에게 식량이나 난방 기구를 지원하는데 쓰일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뿌듯했습니다. 기부 소식이 알려지면서 민수와 혜진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둘 다 함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수는 엄마,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큰 돈을
왜 남들에게 주시려고 하세요? 저희도 이제 힘들게 살고 있어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혜진도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다시 우리를 받아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눈물에 저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단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그 돈으로 뭘 하든 그건 내가 내린 결정이야. 너희가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라. 내가 이렇게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알아야 해. 저는 그렇게 말하며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언젠가 그 모습이 변하지 않고 지속될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을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만들어 봉사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같은 빌라에 사는 분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힘든 이웃들을 돕는 일이 제게 큰 행복을 주고 있어요. 가끔 밤이 되면 문득 민수와의 추억이 떠올라 눈물이 흐를 때도 있지만 저는 그 눈물조차도 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영수가 지금 행복하니? 그리고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응, 행복해.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제 안에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딛고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선택이 너무 냉정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게 주어진 평화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진정으로 행복한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이미 자신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가끔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김영숙 씨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지만 마지막엔 자신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법적 소유권을 통해 집을 되찾고 자식들과의 관계를 끊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바탕으로 홀로 고립된 노인들을 위한 복지, 재단을 설립하며 또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 김영숙 씨의 선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부모님께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사연이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